네, 오늘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소원했던 법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결사 반대를 외쳤던 법이기도 한데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1차적인 논쟁은 불식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왜 논란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데이터 3법은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다루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 3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3개의 개정안을 한꺼번에 일컬어서 데이터 3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해지는 그 지능정보화 사회를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데이터, 특히 우리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활용하는데 매우 제약이 많았어요. 개인정보는 저희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컸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동의를 받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가명정보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게 가장 특징인데요. 이 가명정보라는 게 뭐냐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위에 있는 거는 개인정보입니다. 심재석, 바이라인 네트워크, 010, 짠짠짠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거는 개인정보죠. 이것만 보면 이 정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다니고 있는 이런 이메일을 쓰고 있는 심재석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정보를 보죠. 그 밑에를 보면 심땡땡 바이라인 네트워크 010 땡땡땡땡땡땡 주소도 땡땡땡땡 이메일도 맨 앞에는 땡땡땡땡 이렇게 만들어 놓음을 해서 이게 개인정보 누구의 정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누구인지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게 가명정보입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만 이것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죠. 이것을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심땡땡의 정보를 심재석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고 특정 목적, 여기 몇 가지 써있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통계 작성이라는 목적 안에는 상업적인 목적의 통계 작성도 포함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해서 통계를 작성할 때 그럴 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가명정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만 존재했죠.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익명정보는 그런 겁니다. 서울 30대 남성 이 정도는 그걸 가지고는 저를 아무래도 특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정보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죠. 개인정보는 동의 안에서 그 동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고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도 사람을 가명화시켜서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넓혀서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또 마이데이터라는 개념도 도입됐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주체,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이 아닌 데이터의 주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통신 사용량이 얼마인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통신사가 갖고 있죠.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저에 대한 통신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한은행이 저에 대한 통신 정보를 알고 싶어요. 만약에 알고 싶다고 가정을 하죠. 신한은행이. 그러면 저한테 와서 너의 통신 정보를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써도 되겠니? 라고 묻지 않죠. 저한테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SK텔레콤한테 갑니다. SK텔레콤한테 가서 심재석이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내가 쓰고 싶은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내 정보인데 나한테 묻지 않고 SK텔레콤한테 물어요. 그럼 SK텔레콤은 나한테 와서 신한은행이 너의 정보를 요구하는데 내가 줘도 되겠니? 라고 동의를 받죠. 그렇게 해서 기업 간의 필요에 따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는 그 개념을 바꾸자는 거예요. 기업 간의 필요가 아니고 저의 필요, 개인의 필요. 예를 들어
제가 신한은행에서 통신 정보를 보고 싶어요. 신한은행 앱에서 내가 이번 달 통신 요금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SK텔레콤한테 가서 네가 갖고 있는 나의 통신 데이터를 신한은행한테 전해줘 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금융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업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걸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뱅크샐러드를 생각하면 쉬워요. 뱅크샐러드 앱을 보면 거기에서 각종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잔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써서 보고 있어요. 요 표가 스크래핑을 설명하고 있는 이 그래프인데, 금융회사가 있죠. 금융회사 웹서버. 금융회사 웹서버 카드사라 국민카드라고 하죠. 핀테크 업체는 뱅크샐러드입니다. 뱅크샐러드에서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핀테크 업체, 이 뱅크샐러드는 저의 국민카드 가입 정보, 신한카드 가입 정보, 공인인증서 정보를 이 뱅크샐러드가 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에 가서 마치 저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가져다가 뱅크샐러드 앱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보지만 금융에서는 약간 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핀테크 업체가 저인 것처럼 속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금융위에서 허가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자연스러운 기술은 아니죠. 이것을 마이데이터로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건데요. 제가 이 금융회사 카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뱅크샐러드에게 나의 정보를 전해줘. 금융회사는 API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API 금융회사들이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뱅크샐러드는 그 API에서 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주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철학도 다릅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금융회사가 내 데이터의 주인이 아닌 거죠. 신용조회업이라고 하는 CB사업이라고 하는 게 달라졌는데요. 기존에 우리 CB사업자들 알고 계신 거 있으시죠? 나이스 신평, 한신평 이런 회사들이 CB사업자인데 우리나라에서 12사업자는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사들이 다 우리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 신용평가를. 현재는 이렇게 4개 사업자만 있던 것이 이제는 데이터 3법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개인 시비와 기업 시비로 나눠지는데 우리 일단 개인 시비만 보도록 하죠. 기업 시비는 말고. 개인 시비는 기존의 개인 시비는 그대로 두고 비금융 정보 시비와 개인 사업자 시비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신용정보법에 이런 사업자들을 따로 만들었는데 비금융 정보 시비라는 건 뭐냐면 주부나 사회초년병을 보면 신용거래 내역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돈을 갚아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수입도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요.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거죠. 신용정보를 올리려면 대출을 많이 받고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요. 아예 안 빌리고 아예 안 쓰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신용등급을 높게 받기 어렵고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비금융정보 시비라는 것은 기존의 그런 신용정보 거래 내용뿐 아니고 다양한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알아보니까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의 정보나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얼마나 자주 충전하는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신용등급을 매겨주는 신용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평가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병이라 하더라도 비금융 전문 시비의 신용평가에서는 높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새롭게 신용평가를 받아서 높은 등급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비금융 전문 시비고요. 개인 사업자 시비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 사업자들은 신용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수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참 어려운데 개인 사업자도 자신의 이런 수입이나 이런 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호수 단말기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이 음식점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 시비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따로 신용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기존의 개인 시비 말고 비금융 전문 시비, 개인 사업자 시비 다채롭게
이렇게 신용평가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일 수 있도록 계단식 금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서로 모두 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데이터 3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3법이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논란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가명정보가 정말 안전하냐? 사실 가명정보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을 식별하면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사실상 개인정보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결합을 허용해도 되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사와 금융사가 서로 데이터를 나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 데이터 3법이 가져온 혜택, 데이터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거나 마이데이터나 신용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버릴 수는 없고 우려의 사항을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위험성을 좀 더 부식시키고 시행해가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데이터 3법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은 법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우리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